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이 파일을 확인했다는 조 씨는 통화 내용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 결재를 올렸지만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배임 혐의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사유로 본 육군의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왕릉의 조망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된 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입주 예정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취재했습니다.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입주자들이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사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내부회관에서 날마다 수십 명이 음주 회식을 한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더해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총선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당시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라는 내용이 복원해서 확인됐다는 게 조성은 씨의 주장입니다. 이 당시 통화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이름도 언급을 했다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엉키면서 대선판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조 씨 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최근 복구한 통화 녹음 파일은 2개. 지난해 4월 3일 여권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전후해 김웅 의원과 조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공수처에 휴대전화 2대를 제출했고 지난달 말 저장 기록 분석 과정에 변호인 없이 혼자 참여했습니다. 조 씨가 설명한 녹음 내용에 따르면 당시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보낼 테니 서울중앙지검 말고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 씨 주장대로라면 김 의원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다수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피하려 했던 걸로 풀이됩니다. 조 씨는 또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후 한 차례 더 전화해 이번엔 대검에 접수하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본인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자신은 빠져야 된다는 말도 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고발장 전달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공수처는 조 씨에게 건넨 고발장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대검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웅 의원 입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언급된 걸로 전해지자 종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을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몸통이라고 공격했는데요. 여기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닌가. 김웅 의원이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고백하시고 후보 사퇴하시고 수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몰랐다면 무능하고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으면 몸통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까지 타깃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조속히 증인 채택해 주기를.
김 씨가 대학 강사직을 지원할 때 과거 교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교생 실습한 게 어떻게 근무 경력이 되겠습니까? 허위 경력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고발 사주 의혹에 부인 관련 문제 제기까지 윤 전 총장 공격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물타기를 하려 한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 100m 달리기 시합을 마라톤처럼 뛰고 있다며 늑장 수사라고 비판을 했고요. 감사원을 향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전방위 감사를 압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를 우선 공급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전방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미 배임이라는 범죄 행위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원이 이걸 유력한 대선 주자가 해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서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직무 감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로 인해서 또 성남시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성남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감사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주민 550명과 함께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고작 3억 원을 투자했는데 3,463억 원의 수익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건가요, 원장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자료를 공개하며 공모 점수가 가장 낮은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이 지사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 시작합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주요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개발 사업을 설계해서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인데요. 이 선정 전후에 민간업체의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실무진의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2팀장을 맡고 있었던 이현철 개발사업 2처장. 지난 2015년 2월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검토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토지 보상에서 택지 조성까지 최고 1, 2년이 걸리는 만큼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모 지침서에 이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서인 개발 1팀도 초과 수익금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5월 성남의 뜰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를 검토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결재 문서를 올렸지만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을 뺀 수정 문서가 재송부됐습니다. 1, 2팀에서 둘 다 초과 수익 환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결국 공모지침서상에선 그 조항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이후 이사장 위에 본부장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 전횡을 휘둘렸다는 증언이 있어왔죠. 실제로 이사장 결재란을 삭제하거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승진을 시켜서 시의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취임한 유동규 전 본부장. 취임 석 달 만에 공단의 인사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사장 결재란을 삭제해 기획본부장 전결로 인사를 낼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성남시 의회에서 인사 전횡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본인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1년 유 전 본부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회계 자료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회계 업무 담당 직원 5명 전부를 직위 해제한 겁니다. 감사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으로 직원들을 부당하게 직위 해제했다며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도 없이 승진시켜 감사원으로부터 한 차례 더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은 직원만 10명이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12명 해고시켜서 진호위에서 징계권자가 한 사람도 못 이겼잖아요. 100% 다 복직됐죠. 산하기관에서 인사 잡음이 이어졌지만 성남시청은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 알고 묵인해 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그때 소리가 엄청 났었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 그 시의원들이 쫓아와갖고 막 난리치고.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거미줄 인맥은 어디까지 뻗은 걸까요? 법조계 거물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판하던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까지 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이 금품 로비 의혹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전 성남시 의원 최모 씨. 2012년부터 2년 동안은 시의회 의장도 지냈습니다. 의장 재임 시기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화천대유가 성남시 의회에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최 씨의 화천대유 근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FIU를 통해서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화천대유 측은 최 씨가 지난해부터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근무 중이라면서도 최 씨의 성과급 액수와 시기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0년 성남시 의원 재직 당시만 해도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대해 임원 임명 자격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최 전 의원이 유 전 본부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사건 외에 또 다른 건으로 오늘 고발을 당했습니다. 과거 재판을 받을 때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는데 한 시민단체가 3억이 아니라 20억 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지사 측은 이 주장 자체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사비를 이 지사가 3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지불액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심까지 하는 재판을 수없이 치르고도 재산이 증가한, 적어도 재산이 줄지 않는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내용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이 단체는 이 지사 변론을 맡았던 A 변호사와 제보자가 나눈 약 5분간의 대화 녹취 파일을 의혹의 근거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제보자가 사건 수임료로 20여억 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묻자 A 변호사가 한 차례 반문을 한 뒤 이후 네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변호사가 A 지사에게 20여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실무진들이 여러 번 냈는데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대장동 사업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이런 주장 자체가 이제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실무진들은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설계안을 반대했다는 겁니까? 네, 당시 주요 사건이 벌어졌던 2015년을 중심으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15년 2월 12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네. 참여 조건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공모 지침을 이날 확정한 건데요. 이때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건 개발 1팀인데요. 옆 팀인 2팀에도 검토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 팀은 플러스 알파, 즉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도 이제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건데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네, 석 달 뒤인 5월 27일로 가보죠. 성남의 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네. 그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실무진은 사업 협약서상에 플러스 알파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때도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날 오전 10시쯤 담당팀이 사업 협약서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문서를 결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7시간 뒤 수정안이 다시 올라오고 불과 18분 만에 전략사업팀이 이 결제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줍니다. 검찰은 바로 이 7시간 사이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고 두 문서를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확보해서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체포 전에 기자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무진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요. 그럼 뭐 거짓말을 한 걸까요? 네, 유 전 본부장은 초과 이익 환수안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옛날 직원들한테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진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인데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있죠. 네, 열어드리지 않은 날짜 바로 2015년 3월 10일 보겠습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이날부터 사장 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방법이 있었는데도 묵살한 게 밝혀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요.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분양 가격 등 결정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상위 기관인 성남시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배임죄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 알려드렸고 경찰도 지금 화천대유를 수사 중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내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불러서 실소유주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어서 더욱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또 이 밖에도 화천대유 경영진들도 다음 주 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 선정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은 오늘도 격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선 마지막 지역인 서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선 철통 방어전을 이어갔습니다. 선의로 이 사업을 된 것을 지적할 것인가, 이 안개가 그치면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우리가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지지자의 3분의 2가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공격을 자제한 채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규제가 여전히 지금 엄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과감히 철폐해야 될 겁니다. 최종 후보를 결정지을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현재까지 73.45%로 1차 69.33%와 2차 48.61%보다 높습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캠프는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합니다. 지난 1차 컷오프 때보다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져서 당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당원을 만났습니다. 경선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천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민주당 부패 정권을 엎어버리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 뭐냐면 죄진 사람은 감옥 가고 억울한 사람은 방면하는 것이 그게 갖춰져야 나머지 공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산과 울주를 찾아 영남 지역 당원을 만난 홍준표 의원은 민심은 이미 잡았으니 당신만 오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당 동지 여러분들만 돌아와 주신다면 민심은 저한테 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2030이 홍준표를 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서울, 경기 지역 당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후보들이 이렇게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선 건 남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차 컷오프에서 20%였던 당원 조사 비율은 내일 발표되는 2차 컷오프에서는 30%, 본 경선에서는 50%까지 높아집니다. 거기다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신규 당원 수가 26만 명이나 늘어나 표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홍준표 의원 26%, 윤석열 전 총장이 21%를 얻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48%, 홍 의원이 36%로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도 당원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당심 잡기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후보 서로 시끄럽던데요. 웃으면서 뭘 합니까? 네, 으르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요. 이틀 전 토론회 이후 양측 캠프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늘 한 행사장에서 만났는데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긴 하는데 약간 어색함도 느껴지고요. 네, 시선을 좀 피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틀 전에 토론회 이후 이 두 사람의 공방을 생각하면 저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방 지점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이제 토론회 때 미신 유튜버 논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토론회 끝나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네, 맞습니다. 토론회 때 이 발언으로 시작이 됐죠.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유승민 캠프는 토론회 이후 윤 후보가 면전에 손가락을 흔들며 항의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윤석열 캠프는 유승민 후보가 악수한 손을 뿌리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좀 아시라고 한 겁니다. 없었습니다.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하나 더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무슨 항문침 전문가 이모 씨와 각별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신을 언급하면서 이 씨와 윤 후보 간 친분을 물었고요. 윤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유승민 후보도 과거에 이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캠프는 정치인이 사진 촬영에 응한 것뿐이라면서 이병환 씨가 윤석열 후보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공방을 주고받는 게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경쟁,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국정감사에 나선 의원들 이야기인데요. 갖가지 소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감장 테이블 위에 등장한 이 인형부터 만나보시죠. 대장동 개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소위 양두구육이다. 양의 탈을 쓰고 이 불독, 이 탐욕스러운 불독의 이 속성을 보이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뭐 소품을 활용하면 얘기만 듣는 것보단 쏙쏙 이해가 되긴 하죠. 네, 연어를 들고 나온 보좌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 비서관이 들고 있는데 왼쪽 것이 양식상, 오른쪽이 자연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자연산이나 양식이나 이게 이제 그 별로 그렇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섭취를 하고 계시는데. 윤 의원은 수입산 연어에 바르는 착색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해수부에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한 실험도 벌어졌는데요.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 실험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쪽 유리통 이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 떠온 거고요. 요거는 보에서 지금 세종시 인근 금강물을 떠왔습니다. 다 좀만 넣어요. 지금 우리 장관님 보시죠, 이거. 왜 이렇게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살아있던 물고기가 죽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물에 넣은 겁니까, 저게?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설명하고자 한 취지였는데요. 이 살아있던 생물을 죽게 만들었다면서 동물 단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품을 활용하고 있는 의원들, 고발 사주라든지 대장동 의혹 이슈에 매몰됐던 국정감사가 조금씩 정책 질의로 바뀌고 있는 점은 반갑지만요. 지나치게 관심 끌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올해는 이 국정감사 스타로 주목받는 의원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가려운 곳 팍팍 긁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돌파 감염, 군부대 안에서도 심각한데 연일 음주 회식을 하는 부대가 있다는 군 장병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판 위 먹다 남은 고기 조각들. 식탁에는 수십 병의 소주, 맥주병이 쌓여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공개한 영내 회관 회식 후 사진입니다. 매일 저녁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거리 두기도 없이 술판을 벌인다는 겁니다. 이 부대 내 복지회관은 인근의 다른 부대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원정 회식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육군본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 승인하에 30명 내외의 단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도 채널A 질의에 군은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 백신 접종률은 94%에 이르지만 최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서는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14명 중 9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부대 내 단합 모임은 필요하다고 해도 30명씩 모이는 집단 회식은 거리 두기로 지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을 다음 달 9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접종 완료 70%를 넘기는 10월 25일에서 2주가 지난 시점을 예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2 학생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이틀 만에 33%를 넘었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친구들이 다 예약을 해서 저도 같이 예약을 하고 싶어서 애들이 맞는 거 보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경과 지켜보고 맞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좀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대상자의 3분의 1이 참여했습니다. 단체로 접종한 고3과 달리 개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진행되는데 예약률이 낮지 않은 겁니다. 학생들은 모임 인원 제한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어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힙니다. 나중에 뭐 마트나 이런 데 편히 생활하는 데 문제 있을까 봐. 6시 이후엔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 3명도 앉을 수 있어가지고. 실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2세에서 17세 학생 10명 중 7명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는 72.2%가 자녀에게 접종을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아들도 맞으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살짝의 걱정은 있죠. 하지만 학생이 학부모 동의 없이 직접 예약할 수 있어 부모와 충분한 상의 없이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자기가 예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끼리는 걱정을 했죠. 맞춰야 되느냐, 안 맞춰야 되느냐 뭐 이걸 했는데 저도 그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정부는 내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8일부터는 12세에서 15세 접종 예약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번 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추가 백신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해외는 이미 시작한 곳도 있죠. 서상희 기자가 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교민들의 경험담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 윤진 씨의 예방접종 카드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화이자 백신으로 1, 2차 접종한 윤 씨는 지난주 3번째 접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미국에서 좀 일찍 맞은 편이었거든요.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제 다음 달에 아기가 나올 예정이라서 조심해서 아플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맞은 것도 있고요. 최근 미 식품의약국이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기저질환이 있던 윤 씨도 접종이 가능했던 겁니다. 접종 후 통증은 이전과 유사했습니다. 맞은 당일날에는 그냥 팔이 조금 뻐근한 정도만 느꼈고 그다음에 둘째 날 그냥 가벼운 몸살기만 있었는데 2차 때도 비슷했고 3차 맞고도 뭐 거의 반응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접종 완료율 83.6%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한 아랍에미리트.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맞은 사람은 화이자 추가 접종 의무 대상자입니다. 접종을 안 할 시에는 일반 쇼핑몰이라든지 일반 대중시설을 들어가지 못해요. 두려움은 좀 있었거든요. 교차 접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열이 난다든지 뭐 팔 뻐근한 정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접종 사례를 검토한 후 12월 일반 국민 대상 추가 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전역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 기억하십니까? 1심 법원이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최대 쟁점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가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앞서 육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로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며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인정되는 만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역 심사는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게 옳다며 남성 기준으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의 강제 전역 처분이 합당한지에 관한 것으로
성전환자의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를 판단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례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전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치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역 취소 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140여일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군 최초로 특임 검사까지 임명됐지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재사용컵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며 어마어마한 손님이 몰리는 일이 있었죠.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사측이 인력 충원도 없이 무리한 홍보 이벤트를 벌였다며 공개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매장 맞은편에 서 있는 트럭. 파트너라 불리는 스타벅스 매장 직원 명의로 자신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트럭을 빌린 이유는 스타벅스 측이 인력 상황을 외면하고 과도한 이벤트를 벌인다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정판 재사용컵 사은품 증정 행사를 벌인 스타벅스에선 주문 폭주로 손님이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일부 매장 대기 주문이 650잔이 됐다는 경험담도 등장했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거의 400~500빌이 나오는데 그런 이벤트성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0빌이 넘어가요. 근데 같은 인원으로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죠. 매번. 이벤트 준비로 연장 근무가 잦지만 수당 신청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점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제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눈치 보고 그런 연장을 제대로 잘 올리지 못하고. 이벤트는 줄이고 인력은 늘려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송어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업무 과증과 큰 부담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파트너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억 원이 넘는 슈퍼카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슈퍼카 운전자가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흰색 스포츠카. 빠른 속도로 마주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오토바이는 공중으로 뜨더니 산산이 부서져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사고 직후 스포츠카는 천천히 움직여 인근 횡단보도 옆에 멈춰섭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부상자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도주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이 세워두고 간 차량은 최소 6억 원 중반대부터 시작되는 슈퍼카입니다. 사고 후 10시간이 지나서야 공업사로 견인됐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황. 경찰은 남성의 가족과 연락이 닿아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에 대해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음주나 약물 검사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신도시 아파트 수천 세대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그리고 건설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아예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확산되며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장 애가 타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불안해진 입주 예정자들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2009년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와 김포 장릉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인조가 왕이 된 함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한 잡이죠. 인조 반정 이후에 자기 원권이나 뭐 자기 주의를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이장해 온 거예요. 아들 인조의 파주 장릉과 아버지인 원종의 무덤인 김포 장릉, 그리고 계양산이 일직선에 놓인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가 왕릉에서 보이던 계양산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계양산의 그 끝머리가 산에 맞춰져 있었거든. 그게 조선왕릉의 특징인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불법적으로 젓는 걸 오케고 가면 세계유산 관리는 엉망이 되는 거고 등재에 탈락이 된다는 그런 불행을 갖기도 하겠죠. 문화재청이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내년 여름 입주를 앞뒀던 3,400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게 된 상황.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희 입주자들이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내 집이면 철거하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까? 좀 속상하죠. 그리고 건설사에 보상받으면 된다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건설사인데 만약에 여기가 도산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리고 법적 싸움을 가면 뭐 4년에서 8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해결될 때까지 저희 집이 없잖아요. 입주자 대부분이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갈 곳이 없어지는 실수요자들입니다. 요즘 집 구하기 어렵잖아요.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 대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도 납득하지 않을까. 공사 중단과 관련된 건설사 세 곳은 억울하다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심의를 받았지. 그럼 대체 왜 몰랐느냐에 대해서 이천 서구청이 문화재청으로 노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다 허가를 해준 거고. 김포 장릉 외에도 수도권 상당수 왕릉이 정부의 개발 예정 지역 안에 포함된 상황. 비슷한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좀 늦게 발견했다. 건설사에서도 뭐 승계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서로 지금 핑퐁만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책임을 안 질라니까 애꿎은 입주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 들어. 문자나 SNS 메시지로 고소익을 보장한다면서 주식 유료 대화방 가입을 권유해 60억 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은 겁니다. 주가 정보를 보내주는 식으로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문제 없는지 따져봅니다. 팩트맨도 얼마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목을 5일간만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3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전출증도 보내드릴까요, 고객님? 이런 방식의 종목 추천 연락 합법일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돈을 맡기면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도 불법이고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특정 개인에게 1대1로 연락해서 종목을 추천, 매수를 권유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 리딩방, 그러니까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대화방 업체들은 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런 업체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지옥을 살고 있다. 부모님 수술비였으니까 돌려달라는 하소연도 쏟아집니다. 팩트맨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주식 리딩방 피해자를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1억 6,050인가 본데 다 대출받은 거예요. 애들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그냥 옛날 곰팡이짐성 벗어나고 해주고 싶었는데 월급의 90% 이상이 나갈 예정이에요. 가다가 나앉았다고 모르시면 돼요.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서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 원판을 찍어낸 책을 인경책이라 하는데요. 123년 만에 이 인경책을 모두 꺼내 햇볕에 쬐고 바람에 말리는 포세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와 함께 보시죠.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장경판전. 스님들이 다락에서 책을 꺼내 바깥으로 옮깁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간행된 불경. 스님들이 옮기는 건 원판을 하나하나 찍어 펴낸 인경책입니다. 94명의 스님이 나섰지만 조심스레 옮기다 보니 1270권이 밖으로 나오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인경책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지로 된 책에 자연스럽게 빛과 바람이 스며듭니다. 사찰과 사원에서 오랫동안 책을 보존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빛을 쬐고 바람에 말리는 전통문화 호세의식입니다. 123년 전에 만든 팔만대장경 인경책 1270권이 보관실 밖으로 동시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조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으셨는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오늘 경전을 열어보니까. 인경책은 조선 후기인 1898년 1270권씩 모두 내부를 찍어냈는데 현재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의 한 부씩, 나머지는 전국 사찰에 나눠져 봉안돼 있습니다. 경전 자체가 잘 보관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고 경전 의미 자체도 우리 대중이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인경책 전체를 포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인사는 현재 보존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경책을 이곳에 봉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시청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체육복 디자인이 중국 것이라는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변 매체 환구15의 인터넷판 보도입니다. 중국이 오징어 게임 의상에 중국이라고 써놓고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 우리나라 교수의 SNS 글을 반박하며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주장합니다. 환구15는 교수가 인용한 중국 체육복 사진은 2019년 개봉한 영화의 장면이라며 베끼기 논란에 발끈했습니다. 2년 전 개봉한 영화에서 중국이라고 적힌 초록색 체육복을 입고 등장한 체육교사는 중국 국민 배우 우징이 연기에 중국에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평범한 체육복에 표절이 어디 있나, 한국은 우주를 발명했다며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체육복 원조 논란이 뜨거운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고 한알령으로 한국 신작 드라마의 유통도 금지된 곳.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오징어 게임을 입력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청할 수 있는 곳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실시간 시청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중국의 무려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을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는 체육복부터 달고나 과자까지 오징어 게임 기획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관외교 사절단 방크는 중국 당국에 우리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난달 유난히 하늘이 파랗다고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9월의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8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빨간 선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가리키는데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좋음 수준을 보이는 날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유난히 9월 하늘이 파랬던 이유는 차고 깨끗한 동풍이 자주 불어와 중국발 먼지를 막아준 데다 국내 오염물질 배출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공기 자체는 깨끗하겠는데요. 여전히 하늘은 흐리겠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영동에 10에서 50mm,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 정도 내리겠고요. 수도권 등에도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2도, 광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배고픈 해외 아이들 도와주자는 구호단체들 광고 흔히 보죠. 그런데 작년에 영양실조로 숨진 우리 국민이 300명을 넘고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요즘 뉴스를 뒤덮고 있는 대장동 의혹 보면 한탕으로 1,000억 벌고 뇌물 입막으려고 120억을 줬다고 하죠. 결국 다 돈 때문인데요. 이 돈이 없어도 최소한 살 수는 있게끔
또 탐욕이 들끓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게끔 보살피고 감시하는 역할 누가 해야 할 일일까요? 오늘 한마디는 국가의 역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